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참 잘생기신 분들이 오셨네요. 그래서 신압으로 독서 포럼이 굉장히 발전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희망적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서양음악의 이해는 보니까 작가가 서울대학교에 세 분이 대학원에서 이제 이 책을 완성하셨더라고요. 민은기, 신혜승, 전지호 교수님 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를 수료하시고 세 분의 공저로 이런 글을 만들어내셨는데, 저는 실내악과 독주곡을 한 15분 정도 정리하는 걸로 밤새도록 맡았어요. 근데 밤에 PPT니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최근 배운 이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PC 화면을 이용해서 그냥 저희 정리가 돼 있는 이 노트를 그대로 여기에 보여드리니까 간혹 갑자기 팝업창이 뜨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악과 독주곡에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실내악이라는 용어는 여기는 잠시 읽어드리는 게 좋겠어요.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설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라도 빼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여기에서 궁금했던 용어 두 가지를 해설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궁금한 음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사진 그런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실내악이라는 용어, 실내악은 일반적으로 연주자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연주하도록 작곡된 독주악기들의 소규모 합주를 가리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관현악은 여러 명의 천중과 여러 개의 악기가 같은 악장을 연주하지만, 실내악은 연주자 하나하나가 다른 악장을 연주하기 때문에 그 주자는 자신의 것을 맡아서 혼자 유일하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중창과 마찬가지로 그 분류에 있어서는 성부 숫자나 연주자 숫자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악 3중주다, 4중주다 이렇게 네 사람의 주자면은 4중주, 또 3명의 주자가 연주하는 악곡이 있으면 3중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현악 3중주라는 말은 현악 3중주 오직 현악기 3대만 가지고 연주를 할 때 현악 3중주라고 하고, 만약에 그 중에 한 악기가 다른 악기가 된다면 그거는 그 악기의 이름을 따서 피아노 3중주, 또 바이올린 현악이니까 현악이 아닌 그것을 따서 홀은 5중주, 그러면 홀은과 4대의 현악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아노 반주를 가진 현악기를 하거나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소나타로 연주하는 경우 있잖아요.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 현악기를 하고 있다. 그거는 독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악 3중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실내악이라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현악기의 독주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독주로 간주되고 있다는 거죠. 실내악이 아니고. 또 실내악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 연주자보다는 그 앙상블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뜻이냐면, 실내악은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톱니바퀴처럼 담당하는 거지 자신의 것을 특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넓은 의미에서 중세 말경부터 존재했던 실내악인데, 기악 모데트, 지난주에 이명아 명상이 모데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네. 16세기에 작곡가 벨레르를 비시해서 리첼 카레라는 그것도 합주 형식이기 때문에 또 16세기에 또 있었고, 이 작품들은 특정한 악기 편성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작곡한 게 아니라
당시 사용 가능한 모든 악기들, 비올라, 리코더 등을 조합하여 어느 것으로 연주해도 무방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실내악이라고 하는 그때는 그 악기에 맞는 작곡을 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실내악은 바로크 실내악의 주요 이용은 트리오 소나타로서 명칭은 트리오지만 연주자 4명 이상을 필요로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 바이올린이 2대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순이나 첼로가 동원되었다. 트리오 소나타라고 지금 말했는데 트리오 소나타는 세 악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4대가 왜 움직이냐면 바이올린이 2대가 움직이게 됐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실내 소나타와 그렇지 않은 교회 소나타로 구분됐어요. 그런 이야기보다 지금 이 책을 보면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얘기하고 있는 슈베르트가 이 실내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잖아요.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또는 이제 요한 스트라우스 2세 그리고 브람스 이런 이야기들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땐 낭만 시대인데 실내악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나갔나 이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김에 우리가 슈베르트는 어떤 걸로 이 실내악과 함께 갔나 그것이 이제 풀어져 나가야 될 것 같았어요. 여기에 보면 슈베르트는 전생애를 통해 15편의 현악 사중주곡을 남겼는데 그는 어린 시절 가족들을 통해 항상 선율에 익숙해 있었고 악기를 다루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부터 현악 사중주 곡 제12번 C단조를 기점으로 24살에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교사의 아들이었는데 20살 때 사실은 가출을 해요. 너무 가난한 아버지 교사의 그 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답답하고 괴로웠던 이 슈베르트가 가출을 하면서 20살 곧 가출 직전에 했던 죽음과 소녀라는 가곡을 작곡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소녀는 원래 16세기 클라우디우스가 시 형식으로 통절 형식으로 지어놨던 서정 시인의 작품을 죽음과 소녀의 가곡을 붙여서 노랫말을 만들어놨는데 7년 후에 사실은 죽음에 임박해서 매독에 걸려요. 가출을 하고 친구와 함께 가장 이제 매춘 그런 사창가를 다니게 돼서 거기에서 이 사람은 29에 요절하게 돼요. 그래서 27살 됐을 때 자신의 죽음을 임박했을 때 자기가 옛날에 죽음과 소녀를 가곡을 작곡했던 그걸 떠올려서 다시 현악 사중주곡으로 작곡하게 됐던 것이 바로 제 D단조 죽음과 소녀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거는 첼로와 바이올린이 교대로 하면서 죽음이라는 죽음의 사자와 한창 젊은 소녀가 그 죽음의 사자와 나누는 대화가 이 악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나오죠? 처음에는 활동적인 소녀의 모습이 알레그로로 깔려요. 이 제1악장이 11분 동안 연주해요. 크게 좀 할 수 없어요. 스피커 달아야 돼.
괜찮아, 이 정도면. 이제 이렇게 소녀의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일악장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11분 동안 감상을 하고 나면 이거 전체 곡은 41분 동안 연주되는 슈베르트의 현악사진조 D잔 쪽 넘버 816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끝 무렵에 2악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한번 들어볼게요. 서서히 무겁게 다가드는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하고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이제 이 죽음이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을 토로하게 돼요. 책에서 보시다시피 슈베르트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죠? 아주 살도 있고 살집도 있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는 작지만 156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생김은 아주 귀족적이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쓴 그 악은 교향곡이나 그런 신라 현악곡은요 아주 많아요. 매일매일 쓰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프면서 이제 죽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소녀가 애절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직 너무 젊잖아요. 다가오지 마세요. 이 대화체의 서정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연극으로 많이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는 아직 너무 젊으니까 제발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데 마지막 사악장에서는 죽음의 신이 가까이 와서 나는 겁내지 마라. 너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겠노라. 내 품에 안겨서 내 팔을 대고 누우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사악장을 잠깐 들어볼까요? 그것이 여기 책에 악보와 함께 있죠? 요거를 잠시 끄고 요 마지막에는요 슈베르트의 음악에 나타나는 죽음은 공포의 느낌이 아니에요. 구슬리듯 고요하고 나지막하게 위로하듯이 다가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절규하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절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네. 다음에 요거를 마저 여러분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제가 사이트에다가 링크와 함께 올려놓을게요. 계속 감상하실 수 있도록 40분을 눈 감고 고요히 실내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실내악이니까. 이제 제가 가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죽음의 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름답고 부드러워 나가시지. 손을 주세요. 슈베르트의 무덤이 잠깐 나왔죠? 손을 주세요, 아가씨. 나는 그대의 친구이자 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는 사납지 않답니다. 내 품에서 고요히 잠들어 보세요. 바리톤의 음색이 굉장히 애절하죠? 이거 말고도 그림이 회골이 처음에 소녀를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소녀는 너무나 고포스러워서 얼굴이 할머니처럼 질려있고 아주 괴기하게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화가들이 그려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그 그림이 완전히 전환이 돼요. 어떤 그림으로 바뀌냐면 소녀가 오히려 죽음의 사자에게 다가가고 일부러 키스를 하고 끌어안는 그런 그림으로 시대에 따라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감상하기로 하고, 요거는 지금 시 원어로 그대로 했고 소녀의 유혹을 담고 있는 바로 그때 비공개로 연주되었는데, 바이올리니스트 프란츠 라흐너가 그 곡을 훌륭하게 연주는 했지만 슈베르트가 그 곡에 너무 심취해서 자신에게 죽음을 너무 빨리 당길까봐, 나의 친구여,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이렇게 연주는 했지만 이 작품 잊어버리고 가곡에 그냥 매달려. 이렇게 위로해줬다고 했는데, 어쨌든 2년 후에 자신은 죽었어요. 모비명에는 음악이라는 예술이 여기 그 풍성한 재능으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희망으로 묻혀있다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은 슈베르트의 얼굴을 좀 보게. 어때요? 잘생겼죠? 네, 그럼입니다. 슈베르트는 원래 이제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바로 나중에 그려진 그림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소녀가 죽음을 끌어안고 안 놓으려고 하는 장면의 그림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나오죠? 요한 스트라우스 2세는 지금 죽음의 키스, 얼마나 키스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키스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니까,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왈츠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왈츠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요한 스트라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는
자녀가 이 악기를 하고 음악의 세계로 나가는 걸 반대했어요. 엄청나게. 부숴버리고 때리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요한 스트라우스가 선언을 하고 자기가 음악계로 나가기로 한 그 다음에 성홍열로 갑자기 죽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맡았던 그것마저 다 인수받아가지고 요한 스트라는 굉장히 잘 나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키스 왈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자, 이제 이건 요한 스트라우스를 사진으로 보여줘 가면서 그러니까 나오는 연계되는 많은 왈츠가 이 장면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키스 왈츠예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감상을 드릴까요? 요한 스트라우스는 아버지 요한 스트라우스의 이제 성홍열로 사망하고 그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맡게 되었잖아요. 그 놀라운 정열과 음악성으로 왈츠를 평생 동안 479곡이나 작곡하게 돼요. 그는 엄청난 명성과 부를 얻게 되고요. 또 인물도 아주 훌륭해요. 그 긴 여성들에게 사랑을 되찾이했겠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영혼을 뿌리고 다닐 뿐 37살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유명한 소프라노 예티 트레프츠와 은밀하게 결혼식을 올렸던 사건이었어요. 그 10살 연상인 예티 트레프츠는 아주 또 대단한 신흥 재력가의 남작의 정부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기까지 낳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결혼에 대해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숭배자들은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티는 정말 너무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으며 요한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고요. 요한 스트라우스에 있어서는 그 신분과 경험이 풍부한 그녀의 내조가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가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왔다고 해요. 그래서 걸작이 많이 나오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러나 예티가 60이 넘으면서 사극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고 요한 스트라우스는 이제 50밖에 안 됐죠. 그런데 그 16년간의 결혼 생활이 소원해질 즈음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아내가 죽어요. 그 16년 동안 10살 연상의 아내와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음악을 통해서 걸작을 많이 탄생시켰고 또 그 고독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바로 매혹적인 30살 연하의 여가수 20살짜리 안젤리카 디트리에 반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러나 그 디트리는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그녀는 누구한테 가버렸냐 하면 요한 스트라우스의 친구의 아들에게 가버렸어요. 요한은 자신의 경솔한 처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이 기간에 작곡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악몽의 시간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세 번째 부인 아델르 도이치는 정말 빈틈없는 사랑으로 스트라우스의 삶의 활기를 찾아주었고 노년까지 창작력을 불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73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하게 돼요. 그 요한 스트라우스는
10만 명이 넘는 빈 시민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해요. 요한 스트라우스는 빈의 중앙요지에서 아주 멋진 상이 있어요. 금상이 있어요. 어때요? 멋지죠? 네. 계속 듣고 싶지만 히스 왈츠가 주는 히스의 묘미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 각도로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왈츠의 장면이었고, 이거는 요한 스트라우스가 살던 집이에요. 얼마나 부유했고 잘 쓰었죠. 5분 동안 연주를 듣는 건데, 아깝지만 이 사람의 푸른 다뉴브강의 왈츠, 봄의 소리 왈츠, 우리 정말 한번 들으면 절대 끌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느낌을 주잖아요. 사랑을 받을 만도 하죠. 자, 이제 그만 듣고. 5분도 너무 길죠? 다음에는 요한 스트라우스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브람스가 있었어요. 브람스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와 다른 유형의 작곡가였지만 아주 고정풍이었고 그와는 평생직이었어요. 브람스가 죽음을 앞두고 빈 극장에서 초연하는 이제 스트라우스의 오벨레타, 이성의 여신, 여기 가려고 했는데 브람스가 스트라우스에게 가장 큰 선물은 푸른 도나우 왈츠를 쓰는데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람스의 도움이, 그 글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주 큰 성공을 이루죠. 그리고 처음에 브람스가 슈트라우스 안면을 트게 되었을 때 슈트라우스 아내 아델레가 브람스에게 팬이라며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브람스는 푸른 도나우강의 왈츠의 악보 음표 몇 개를 그리고는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슬프게도 이건 브람스의 작품이 아닙니다. 슈베르트의 너무나 푸른 도나우강의 왈츠가 멋있다고 브람스는 그걸 부러워했던 거죠. 그러나 브람스는요 평생 독신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브람스는 20살 때 선배 스승한테 슈만에게 와요. 그래서 슈만에게 자기 악보를 줬는데 거절당했어요, 한바탕. 그리고 너무 속이 상했는데 슈만에 대해서 집에 가서 연구를 다 해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곡을 많이 썼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곡을 드리면서 자기 거를 봐달라고 단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슈만은 자기 집에서 이 사람이 천재적인 것인 거를 깨닫고 천재적인 작곡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해줘요. 그때 15살 위인 그 슈만의 아내, 이 슈만의 아내는 네, 클라라 슈만. 거기에 사랑에 은밀히 자기가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직 클라라 슈만을 바라보며 평생 독신으로 사는 거였어요. 이 브라움스, 요하네스 브라움스.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용어 해설을 해주고 싶다 그런 게 비르투오조적 요소를 배제한 특징이 있다라고 실내악을 표현한 게 있었죠. 비르투오조적 요소를 배제한 실내악. 이게 무슨 뜻일까? 클라라도 비르투오조적 연주자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피아노 연주자. 그것은 비르투오조라는 말은 탁월함, 가치라는 의미의 라틴어 비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달성을 이룬 사람을 뜻하는데 음악가에 적용시키면 보통 악기 연주에서 특별한 기교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16, 17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이 말을 시문학이나 건축, 음악 등을 불문하고 기교나 연주의 적성보다는 창조적이고 지적인 천재성을 강조하게 된 거였고요. 음악에서 비르투오조 쪽은 능통한 작곡자이자 이론가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비르투오조, 실질적인 비르투오조 이렇게 구분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18세기 말에는 소프라노나 카스트라토, 솔로이스트들은 자신을 모두 비르투오조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였다고 해요. 자, 여기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또 한 가지 더, 우리의 모든 신뢰학은 대위법에 의해서 작곡되었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대위법은 뭘까? 대위법은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선율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작곡 기술이라고 해요. 특히 서양 음악에서는 바로크 시대 이후에 한해 쓰였으며 다성음악이라고 이릅니다. 바흐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대위법의 대가였는데 아주 수학적으로 악보를 늘어났기 때문에 뒤집어서 봐도 그 악장이 연주될 수 있도록 수치적으로 계산된 작곡을 한 걸로 유명하죠. 그걸 대위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독주라는 이제 실내악과 독주곡 2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실내악은 이 정도로 우리가 작곡가를 다루는 걸로 하고, 실은 클라라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서 브람스가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클라라와 브람스는 어떻게 지냈을까? 평생을. 자, 아까 슈만은 이제 브람스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시대의 정신에 최고의 표현을 부여한 사람이라고 격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슈만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브람스는 부부의 일기 속에 하루도 슈만 부부의 일기 속에 그의 작품에 대한 찬사가 없는 날이 없었대요. 브람스 역시 이들 부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친밀감이 더했던 시기였고요. 특히 슈만의 부인 피아니스트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매력이 정점에 이르러 있었으니만치 젊은 브람스가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재능의 매력을 느꼈으면 숙명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죠. 근데 1853년 슈만이 정신병이 생겨서 라인강에 투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브람스가 당장에 달려갔어요. 슈만은 요양원으로 옮겨지고 브람스는 클라라를 위로하게 되죠. 6명이나 아이가 있었대요. 그리고 7번째 아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브람스는 피아노 3중주곡 제1번 그것을 작곡해서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곡을 슈만의 주제, 슈만이 클라라에게 헌정한 곡인데 작품 9번을 작곡하게 됐고요. 그 우정과 존경과 사랑은 그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20살부터 64살로 타계하기까지 그 브람스 마음속에 있던 클라라의 존재는 모든 창작의 열정을 모아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189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클라라가 77세에 쓰러졌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브람스는 그때 자기도 죽을 거라는 예감을 가졌고, 그때 작곡한 성경 말씀에 의한 4개의 엄숙한 노래를 쓰기 시작했고, 그 생일에 완성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64세에 이르기로 죽어요. 안타깝죠? 네.
그리고 실내악의 창시자는 프랑크라는 작곡가인데, 이 프랑크가 실내악을 창시했다고 말하는 거는 그 특성이 있어요. 기법. 순환 주제, 둘 이상의 다른 악장에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나타나는 기법을 계속 변주곡을 사용하는 것. 주제를 순환시키는 것. 이것으로 프랑크는 실내악의 창시자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메시앙이라는 작곡가가 실내악가로서 유명한데, 메시앙은 음악은 자연과 가장 밀접한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람은 철학가예요. 새소리를 담아서 음악에 삽입시켜서 지금도 유명한 새소리에 대한 작곡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악은 거기서 끝내고 독주곡 있죠? 독주곡을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고 잠깐 독주곡을 독주곡은 반주를 동반한 독주곡을 이제 실내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주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은 것, 하나의 악기를 위한 작품을 독주곡이라고 말합니다. 깐소네, 리체르카레, 페암블룸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모두가 독주곡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중에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춤곡에서 발전한 모음곡들이 바이올린이나 이제 합시코드를 위한 작품들로 제작이 된 것이 독주곡의 유래가 되는 거죠. 저도 독주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마감을 제가 독주했던 거를 틀어드리고 끝내세요. 이야, 멋져버렸어. 천년바위라고 아시죠? 예. 제가 크로마를 조금 해요. 우와. 이게 16:9 화면으로 넓게 화면에 나오는 바람에 그때는 갑자기 16:9 탈의점이 나오는 시기에 이렇게 녹화를 담았던 거기 때문에 넉죽하게 나왔습니다. 딴 사람 같아. 딴 사람 같죠? 정경스러워. 맞아. 바로 이때 쓰는 말이야. 정경스러워. 삶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들은 사실은 이날 최진실이 아침에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저녁 7시에 이 음악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침에 그런 뉴스 때문에 제가 마침 모든 곡과 선정했던 옷이 그 어스름한 가을에 잘 어울렸어요. 연주홀은 어디예요? 연주홀. 여기는 그냥 쌍문동 해등이라고 하는 거는 등고선이 바다와 같다라는 뜻의 해등 음악회였어요. 쌍문동에서 기획한 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전국 TV에
특집으로 방영이 됐어요. 악기 이름이 뭐예요? 이 악기는 36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크로마 하프예요. 독주보다는 종교 안에서 합창곡을 할 때 반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오토 하프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전자 확성기를 이용하게 만들어져서 나와서 이렇게 멜로디 위주의 독주를 할 수 있도록 개조가 돼서 나오죠. 전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노래를 부르면서 리듬 악기로, 화음 악기로 사용이 많이 됐었고, 크로마 하프는 처음에는 7살짜리 아들의 생일 선물로 3화음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난감 같은 악기였어요. 자, 이제 다음 분을 위해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